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청란죄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네.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단한다. 멋있네요. 예,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완영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그러니까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네.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효에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색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 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이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갔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네.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옷 리을 기획 초선게임. 슛.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추시네요. 이 내기 같은, 요즘에 말 좀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그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이거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범친박. 이주영.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판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장관이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이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 새끼는 친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줬다 그러면 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제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뭔 소리야? 네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지금. 네. 아니 근데 왜 참 난 이 판사도 웃기고 그 검사도 웃긴 게 홍준표 검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도 웃기고 검사도 웃긴 게 아니 너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름 바꿔? 이 논리면 홍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발표는 어떠세요? 발표는 괜찮아. 아니 근데 발정이 하더니 그래도 판표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판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PP잖아요. 홍PP. 예. 판표는 이상하긴 하지. 예. 뭔 이름이 그렇게 그지 같아? 그래도 판자가 뜻이 좋더만요. 예. 아니 한자들 이름이야. 내 이름도 엄청 뜻이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안 좋은 걸로 지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저는 그 20대 때 보건소에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서 정말 와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름 함부로 지었구나. 이름이 뭐 김남자, 박여자 뭐 이런 거 있죠. 두나, 세나 막 이런 거. 두나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들도 많더라고요. 아 판자가 내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 있었구나. 우리 이모 판순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를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재. 증거인멸 예. 양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재가 양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열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예.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즉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예.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저기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예.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정치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네. 평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네.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아닌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된 거,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국외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가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이제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혜. 증거인멸 양지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효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예.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 추적 영장이라든가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예.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저기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원장님, 우리 그런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예.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 위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정치적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네. 평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대충 그림이 맞잖아요. 근데 네.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 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장본인이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이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 새끼는 찐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줬다 그러면 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제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뭔 소리야? 네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예. 아니 근데 왜 참 난 이 판사도 웃기고 그 검사도 웃긴 게 홍준표 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도 웃기고 검사도 웃긴 게 아니 너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름 바꿔? 이 논리면 홍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사니까. 발표는 어떠세요? 발표는 괜찮아. 아니 근데 발정이 하더니 그래도 판표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판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PP잖아요. 홍PP. 예. 판표는 이상하긴 하지. 예. 뭔 이름이 그렇게 그지 같아? 그래도 판자가 뜻이 좋더만요. 예. 아니 한자들 이름이야. 내 이름도 엄청 뜻이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안 좋은 걸로 지어준 사람이 어딨어. 저는 그 20대 때 보건소에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서 정말 와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름 함부로 지었구나. 이름이 뭐 김남자, 박여자 뭐 이런 거 있죠. 두나, 세나 막 이런 거. 두나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들도 많더라고요. 아 판자가 내 가까운 사람 한 명 있었구나. 우리 이모 판순이. 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맞는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그러니까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네.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한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네.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옷 리을 기획 초선게임. 쉬읓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추시네요. 이 내기 같은, 요즘에 말 좀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그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이거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네.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범친박.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판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그러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여에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색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 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이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같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자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말이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 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단한다. 예, 멋있네요.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전하거나 이완용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이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